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디노티시아의 노홍찬입니다. 예, 저희 디노티시아는 이제 창립한 지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제 벡터DB 전문 스타트업, 그리고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코디자인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저희 뭐 제품 소개를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제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제품을 릴리즈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선점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기술 공개는 다 못 드리긴 하는데,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이제 그 LLM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거기서의 벡터DB나 RAG 관련된 그런 그 나름의 섹터의 시장,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예, 궁금하신 내용 중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예, 제가 뭐 PPT는 설명 못 드려도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AI 모델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벡터DB라는 거는 LLM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그런 뭐 하나의 제품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LLM 모델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 왔습니다. 이렇게 커져 오다가 쭉 커져 오면서 이제 뭐 이쯤부터 약간 수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GPT-4 나오고 이제 오픈AI 5원 나오면서 진짜 이게 모델이 더 커진 건지 아닌지가 불분명했는데, 딥식이 나오면서 사실 오픈AI 5원 수준의 그런 지능을 가지면서도 모델의 파라미터 수도 적고, 그리고 추론도 되게 잘하는 그런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지금 젠슨 왕께서 그 뭐 지금도 GTC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뭐 프리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때는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사전 지식을 저희 웹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거를 모델이 압축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그 실제 이제 논리적 사고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GPT-4에서 느낀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답변에 맞게 좀 더 최적화돼서 이제 답변을 해주게 하는 거를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을 통해서, 약간의 파인 튜닝이죠. 파인 튜닝이고 인스트럭션 기반의 튜닝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잘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사실 모델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텍스트 타임에 이제 추론을 여러 단계로 하면서, 그거는 이제 COT라고 하는데요. 체인 오브 소트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논리적 사고를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해주니까, 기존에 못 풀던 논리적인 뭐 사고에 관련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풀더라. 뭐 그런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딥식 나오고 나서 그 딥식에 나온 뭐 여러 가지 논문의 기법이나 이런 걸 따라서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뭐 그냥 3빌리언 갖고도 기존에 뭐 GPT-4, 5가 못 풀던 수학 문제를 잘 풀더라. 뭐 이런 것도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기존에 잘 몰랐던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통해서 체인 오브 소트를 길게 함으로써 더 이제 논리적 사고를 길게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그런 LLM 모델이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논리적 문제까지 다 풀어내니까 이제는 거의 제너럴 인텔런스에 거의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사실은 지능은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딥식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상용 모델 기반으로 서비스 되던 흐름이 오픈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오픈 AI나 뭐 구글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이 LLM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오픈 모델 갖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RAG를 얘기하면은 사실 좀 약간 유행에 지난 느낌이긴 하고요. 사실 지금 에이전트의 시대잖아요. RAG를 넘어서 에이전트가 다양한 태스크를 뭐 리트리버를 포함해서 LLM을 중간에 추론하면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추론 시장이 되면서 뭐 에이전트는 조금 더 미래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RAG를 하려고 해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자기네 데이터를 활용해서 RAG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되면서 이제 LLM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더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근접을 하면서 서비스 시장으로 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저희가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그냥 봤을 때 그 웹의 퍼블릭한 데이터들은 이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학습한 게 LLM인데 퍼블릭한 데이터 외에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 실시간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들, 앞으로 생성될 데이터들도 많은데 이게 다 퍼블릭해서 웹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약간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 회사에도 있고, 뭐 공장에도 있고, 뭐 앞으로 CCTV 데이터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돌아다니는 로봇들도 그런 데이터를 생성해낼 거고, 그런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LLM 서비스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예, 그 LLM이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LLM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은 그에 맞는 레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벡터가 그 레프리젠테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벡터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만들어진 임베딩 모델 기반으로 해서 임베딩 벡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LLM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적으로 가까운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LLM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벡터DB가 해주는 거는 LLM이 의미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임베딩 벡터를 인덱싱 해주는 거고 인덱싱 한 거를 검색해서 의미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멘틱 서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서치는 저희가 사실은 RAG에도 활용되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검색 엔진을 생각해 보면은 기존 검색은 키워드 기반으로 했었잖아요.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뭐 오타가 나거나 뭐 아니면 단어가 좀 다른 단어를 쓰거나 약간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구글 서치를 해보면은 검색할 때마다 검색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랭크 알고리즘과 그 광고 때문에 그 탑 K에 대한 결과값이 가끔씩 바뀌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플렉시티라든지 구글 서치, 저희가 오픈 AI의 GPT 서치를 써보면은 결과가 가끔씩 달라져요. 예, 그 검색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도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 서치랑 달리 시멘틱 서치는 그러니까 그 벡터 임베딩으로 바탕으로 해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잘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게 그냥 검색으로서도 유용한 거고요. 그 검색 결과를 LLM한테 컨텍스트 윈도를 주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RAG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단순한 이제 RAG인데 이게 또 RAG가 여러 개가 엮이면 에이전트가 돼서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앞으로는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 인덱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벡터 DB든 아니면 벡터 DB가 융합된 스토리지든 그런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 저희 회사의 비전이 있는 거고, 그렇게 커지고 그 데이터가 많아지고 실시간으로 처리를 또 해야 되고 이러면은 지금의 소프트웨어반으로 해서 인덱싱하고 서치하는 걸로는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하드웨어 가속기를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전용 가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에 이제 LLM은 논리적으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식 노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없애주는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로봇에 들어가서 비전 랭귀지 뭐 액션 모델로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로봇이 영상 이제 이미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랭귀지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액션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로봇에 적용이 되게 되면은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LLM이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의 실제 많은 그런 물리적인 노동을 대체해 줄 수 있으니까 테슬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요거에 대한 뭐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희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 로봇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CCTV처럼 로봇이 보고 듣는 거를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보안관제 같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해서 학습한 거를 뭐 이제 뭐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시 이제 엣지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재학습을 하듯이 로봇의 그런 지능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라도 그런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건 필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시장이 엄청 많이 커질 것 같다. 사실 이게 데이터량이 엄청 많죠. 저희가 유튜브 데이터가 하루에 생성되는 양이 아마 저희 웹 텍스트 도큐먼트 있잖아요. 그냥 웹페이지가 생성되는 거에 비해 그러니까 유튜브가 뭐 한 달이었나? 뭐 3달 정도 생성되는 영상의 양이 전체 지금 웹에 있는 웹페이지의 규모랑 비슷하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생성하는 데이터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단위 유튜브는 사실 저희가 핸드폰 찍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계속 기록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량은 엄청날 것 같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는 이제 여기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인화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미니가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고 2월 달에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챗GPT 같은 경우는 세션에 들어가야 자기가 대화했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세션에서 얘기했던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세션 창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문장이나 뭐 특정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하면 그건 기억을 하긴 하는데, 기존의 세션 데이터들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미니가 뭐 시도하는 게 이제 기존 세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이제 다 활용해서 그걸 이제 개인에 기억화시켜서 LLM이 기존의 이제 그런 대화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더 잘 답변을 할 수 있게 결국 이제 개인화 시킨다는 거죠. LLM이 특정 개인에 개인화돼서 더 이제 우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개인화를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세션 데이터들이 다 그 컨텍스트들이 어딘가 저장이 되고 그냥 그게 통째로 이제 활용되는 게 아니고 부분의 정보들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활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스토리지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웨카라든지 딥식에서 나온 3FS에서 얘기하는 그 세션 캐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세션의 정보를 그 LLM에서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키밸류 캐시 단위로 해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해놓고 나중에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에 해당하는 토큰에 해당하는 세션 로그가 있었어요. 그 세션 로그를 다시 GPU에 로딩해서 LLM 답변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프리필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LLM 해석하는 데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웨카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한 40초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키밸류 캐시를 기존의 세션 이제 대화를 하면서 LLM이 만들었던 키밸류 캐시를 그냥 그대로 스토리지에 넣어놨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세션을 로드하는 시점에 GPU로 로드해서 그냥 키밸류 캐시를 활용해주면 프리필이라는 연산이 아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토큰 바이 토큰으로 제너레이션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0.5초 정도의 스토리지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LLM에 응답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LLM 인퍼런스 서빙 쪽에서는 그쪽이 되게 핫한 토픽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긴 세션의 로그를 컴퓨테이션을 덜 하고 빠르게 로딩 해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이제 바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화두인데, 사실 그게 좀 더 이제 확대가 되면은 하나의 세션이 아니라 여러 세션의 부분적인 정보들을 사용자가 관심 있는 것들만 벡터DB에서 로딩을 해서 그 키밸류 캐치 단위로
GPU에다 올려놓고 그거 단위로 해서 이제 바로 인퍼런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션 단위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전체 세션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그렇게 통으로 세션을 키밸류로 저장하는 걸 약간 초기 상태의 지금 접근 방법인 것 같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키밸류 캐시들을 관련성 있는 것들만 조합해서 LLM이 GPU가 그걸 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벡터DB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개인화 쪽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의미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존의 자료들을 조금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제가 활용해가지고 작성을 한 발표 자료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서 가장 대표적인 딥식 R1 그런 모델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약간 스토리지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벡터DB랑 AI 스토리지랑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스토리지 관점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나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COT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많이 뭐 사실 유튜브에도 나오고 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딥식 R1 모델이나 요즘에 나오는 추론 모델들, 그리고 O1 모델도 이런 아키텍처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강화학습을 하죠. 강화학습을 해가지고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 COT 로그를 저희가 COT 그런 추론 과정을 더 길게 해서 논리적 사고를 제대로 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학습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모델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런 뭐 그러니까 평가 데이터들, 그거에 대한 뭐 그 평가 점수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모델에 대한 파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다 AI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이거를 나중에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강화학습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존에 사실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 큰 모델 학습셋을 한꺼번에 읽어서 그거를 뭐 셔플링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이런 COT를 길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그 이터레이션을 거치게 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이게 저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학습 과정에서도 계속 이게 활용이 된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AI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랜덤하고 작은 크기의 I/O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OT 관점에서 봐도 랜덤 I/O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에서 주로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들도 이미지를 영상 단위가 아니고 프레임 단위 쪼개서 그걸 가지고 학습셋을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와 거기에 매칭이 되는 웹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캡션들,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았던 캡션들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그 둘 간의 유사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랜덤한 I/O 패턴이 발생을 해서 그 AI 스토리지 입장에서 이런 그 I/O 특성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뭐 사실 이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얘기긴 한데요. 사실 COT 관련해서는 좀 요 얘기보다는 뒤에 나오긴 하건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의 변화라든지 그런 모델 학습 과정에서 특성 변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변화하는 거를 고려했을 때 자기네가 이제 GPU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면은 이런 스토리지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요구사항을 만들어낸 게 있고요. 그 작년 10월에 발표된 건데,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제 학습 시장은 좀 지나갔다. 이제 모델 학습의 시장은 지나갔고, 앞으로는 서비스의 시대, 추론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추론의 시대에서 지금 24년 10월에서는 그 추론 시장을 준비하는, 그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회사의 데이터량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벡터DB 인덱스를 만들고, 그리고 뭐 추론 시스템에 뭐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시키고, 뭐
뭐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장은 아예 이제 서비스 시장, RAG나 벡터DB 에이전트가 서비스를 하는 시장.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더 많은 랜덤 IOPS가 필요할 거다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스토리지 업체들한테 초당 2억 개의 IOPS를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2억 IOPS 혹시 좀 약간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가 SSD가 최근에 이제 젠5라 해서 제일 최신 SSD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PCI 젠5를 이용해서 NVMe SSD 만들어진 거에 최신 가장 좋은 성능이 한 3밀리언 IOPS 정도 되거든요.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에서 만든 것 중에 그 정도 되는데, 2억 IOPS면 사실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빠른 스토리지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 IOPS의 IO 단위가 뭐 4kB는 8kB가 아니고 5KB 정도? 5KB의 2억 IOPS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보면은 사실 뭐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진짜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LLM 학습에서 LLM 추론의 시장으로 확실히 시프트 되는 거고, 그걸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그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워크로드가 그 RAG나 이제 추론 쪽에서 사용하는 벡터DB에서의 그 IO 워크로드인데요. 벡터DB는 뭐 이따가 그림을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트리 기반이 있고, 뭐 해시 기반이 있고, 뭐 그래프 기반이 있고요. 근데 그래프 기반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클러스터 웨어링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탐색을 했을 때 로컬리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IO가 랜덤하게 발생을 하고, IO의 단위는 임베딩 모델의 사이즈랑 임베딩 모델에서 발생하는 만들어낸 벡터의 사이즈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오픈AI의 ADA002 임베딩 모델 같은 경우는 1536 차원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텍스트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2배인 뭐 3000 차원 이상이 되고, 그러면은 보통 한 8K에서 16K 정도의 IO 사이즈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IO가 사실 스토리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D램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빠르게 가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엔비디아도 카그라라는 자기 이제 그래프 기반의 AI 인덱스를 잘 GPU에서 구동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뭐 그거를 감싼 게 CUVS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카그라는 하나의 이제 거기서 서포트하는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IVF라고 해서 이따가 말씀드린 클러스터링 기반의 벡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요게 이제 알고리즘이고 아마 리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래프 기반의 인덱스는 상당히 이제 랜덤하면서도 그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엣지의 개수가 뭐 HNSW라는 그래프 기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들쭉날쭉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특성은 사실 GPU에 되게 잘 안 맞잖아요. GPU는 사실 되게 마이크로한 코어들이 엄청 많고, 그 코어들을 병렬적으로 계속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스루풋을 낼 수가 있는데, 잘 안 맞기 때문에 그 그래프 기반 인덱스를 병렬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카그라라는 인덱스로 변경을 해서 뭐 이제 그래프 디그리를 아예 특정 값으로 한정을 짓고, 그거를 이제 배치 쿼리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빠르게 서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덱스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카그라는 HNSW나 다른 거에 비해서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쿼리를 동시에 여러 개를 줘야지만 성능이 잘 나와요. 그냥 싱글 쿼리로 던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CPU 기반 인덱스에 비해서 별로 성능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좀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32배치 정도를 던져줘야 이제 그 최대 성능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32 배치는 확보하기가 힘든 숫자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당이 아니죠. 이게 GPU한테 계속 맥스 스루풋을 주려고 하면은 32 배치가 몇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 벡터DB 연관된 RAG 뭐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동접자 수가 몇백만, 뭐 몇천 명, 뭐 이 정도가 유지가 돼야지만 계속 그런 리퀘스트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LLM 인퍼런스 할 때도 배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GPU를 잘 활용하려고 하면은 컨티뉴어스 배치라고 해서 계속 들어오는 사용자의 요청을 윈도우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걸 배치 형태로 GPU에다 요청을 하게 되는데, 윈도우 단위로 모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맥스 배치 단위가 뭐 10을 넘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픈 AI나 뭐 해외에 있는 뭐 그런 서비스들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카그라는 약간 그런 GPU의 배치 처리, 병렬 처리 특성을 반영해서 동시 요청이 계속 끊임없이 뭐 한 32개 이상으로 계속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회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DB를 하드웨어로 가속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GPU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GPU는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인퍼런스도 해야 되지만 학습도 해야 되고 그래픽 처리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직이 엄청 커요. 로직이 엄청 크고 그걸 다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은 이제 뭐 그런 기존에 지금 메인 응용이겠죠. LLM 학습 쪽이 좀 더 아직은 더 메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HBM이라는 되게 비싼 메모리를 써요. 그래서 사실 이런 벡터 인덱스 가속을 하기 위해서 GPU를 쓰는 거는 엄청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저희가 정말 뭐 잡는데 뭐 쓴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GPU는 사실은 GPU에 맞는 응용이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칩을 만드는데, 전용 칩은 그러니까 GPU처럼 아주 비싼 HBM 메모리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로직 사이즈가 이런 벡터DB 인덱스를 이제 가속하는 데 있어서는 GPU만큼 필요가 하지가 않습니다. 뭐 GPU가 필요한 로직의 한 100분의 1 정도 필요할까?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런 칩을 만들 때는 더 낮은 공적으로 더 싼 원가로 저희가 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그라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칩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저희 창립 이후로부터 계속 만들고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FPGA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뭐 데모도 했었고, 내년에 저희 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벡터DB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 벤더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있고, 벡터DB 벤더들이 있는데, 이 벤더들이 일단은 사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은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AI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뭔가 DB도 AI에 뭔가를 붙여야지 사실은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신규 응용에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최근에 이제 뭐 발표하는 걸 보면 다 뭐 벡터 서치 얘기하고, 사실 레비뉴는 거기서 안 나오거든요. 그냥 기존의 IDB에서 나오는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라스틱 서치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세파나,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어진 세파나도 벡터 서치를 붙여가지고 기존의 고객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고객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RAG나 이런 응용 서포트하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뭐 기존 기존 데이터베이스 업체들도 잘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새로운 벡터DB 업체들은 아예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존 RDB 구조나 기존 노시큐얼 구조를 아예 벗어나서 벡터DB에 맞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더 최적화된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밀버스라든지 파인콘이라든지 위비에이트 같은 벡터DB 업체들이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저희는 이제 이 분류에 속하는 업체고, 거기에 저희는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서 더 차별화하겠다라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스토리지 업체들입니다. 스토리지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스토리지 업체들이 학습 시장은 약간 끝난 것 같거든요. 이제 학습 시장은 이미 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성장세가 이제 좀 꺾이고 그러니까 이제 추론 시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AI 스토리지 업체들이.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본 DDN, 바스트 데이터. 근데 사실 뭐 대리나 HP, 대리나 뭐 다른 뭐 퓨어 스토리지 이런 데가 더 유명하긴 한데 학습용 AI 스토리지는 DDN 아니면 보통 바스트 데이터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추론 시장을 가기 위해서 그럼 추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응용이 뭘까 봤을 때 RAG랑 벡터DB 쪽이기 때문에 바스트 데이터는 아예 AI 스토리지 안에 벡터DB 기능을 내재화하는 형태로 제품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었고, DDN은 이제 자기네는 스토리지에 집중하는데 레그 파이프라인은 최대한 다른 서드 파티랑 협력해서 이제 최대한 잘 서포트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개가 다 저희 경쟁자고요. 그러면서 뭐 저희는 만약 팔 수 있다고 하면 칩을 스토리지 벤더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 벤더에도 베이스 벤더에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스트 데이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인사이트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자기네 그 아키텍처에다 통합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는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랑 손을 잡아서 파이프라인 중에 뭐 인퍼런스, 인베딩 인퍼런스라든지 LLM 인퍼런스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대로 이제 머지를 하는 거고 벡터 인덱스 자체는 바스테디아의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베이스 엔진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도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데이터 관련된 모든 걸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고 거기에다가 이제 벡터DB 인덱스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스토리지 업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경쟁자일 수 있어요. 지금 기존의 벡터DB 업체들은 약간 좀 B2C, 약간 개발자 대상으로 해서 뭐 파인콘 같은 경우는 플레이그라운드 열고 쉽게 이제 ML 파이프라인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예제들도 많이 뿌리고 해서 뭐 약간 거기서 사람들도 많이 초기에 이제 모으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아주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제 바스트 데이터나 DDN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런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XAI 같은데 거기 뭐 GPU 뭐 3만 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있는 데이터를 이제 AI 스토리지에 넣어 놓고 있고 그 AI 스토리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인덱싱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스토리지 시스템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봐야지 좀 더 라지 스케일 대규모 고객들을 저희가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딥시크에서 3FS라는 걸 공개했어요. 이거 네, 최근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요. 이것도 2월 말이었나? 그때 나왔고요. 그 딥시크 모델도 공개했지만 여러 가지를 오픈 소스화를 하면서 무슨 딥시크 오픈 소스 데이 이런 거 하면서 뭐 논문 공개한 거 바탕으로 해서 소스 코드도 공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딥시크 자체는 그 이제 자체적으로 뭐 모델 자체도 이제 뭐 싼 GPU 갖고 해서 되게 비용 최적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철학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AI 스토리지 살 필요 있어? 그냥 우리 하드웨어에다가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잘 조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기능만 잘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충 좀 아키텍처를 보면은 뭐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토폴로지고 그 딥시크에서 일단 그냥 일반 XFS 같은 파일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청크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작은 파일 형태로 쭉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는 파운데이션 DB라고 해서 분산 키밸류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게 애플에서 인수한 트랜잭셔널 분산 키밸류 스토어인데 예, 뭐 성능도 괜찮고 그 컨시스턴시가 분산 키밸류 스토어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잘 보장이 돼서 메타데이터 관리를 파운데이션 DB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픈소스 잘 조합해서 만든 거죠. 있는
그냥 블락들 잘 엮은 건데, 근데 이제 얘네 철학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꼭 필요한 거, 얘네는 스루풋 위주로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체 어싱크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3FS가 제공하는 어싱크로너스 IO를 할 수 있는 API가 있어요. 저희가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뭐 libAIO나 IO 요린 같은 비동기 IO API가 있거든요. 리눅스에서 제공하고 커널 바이패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분산 스토리지 레벨에서의 비동기 API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USR BIO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랜덤 IO를 한꺼번에 묶어서 배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훨씬 더 스루풋이 높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뭐 FIO 같은 그냥 약간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하거나 뭐 IO 500이라 해서 뭐 HPC 벤치마크를 하더라도 랜덤 IO 성능은 요 어싱크 API를 통하면은 엄청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오픈소스 중에 가장 최강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랜덤 IO도 배치 처리 잘하니까 시퀀셜 IO나 라지 이제 청크 IO도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AI 스토리지 이런 비싼 AI 스토리지를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거를 잘 CSP에서 가져다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AI 스토리지 업체들도 상당히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이 어시런커스 API는 약간 추론 타겟인 거죠. 추론할 때 뭐 벡터DB라든지 아니면 그런 랜덤 IO가 발생한 여러 가지 연산들에 대해서 잘 서포트하기 위한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COT 학습 과정에서의 랜덤 IO도 이런 어싱크 API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벡터딥 입장에서 스토리지를 애써 잘 개발하는 것보다는 뭐 3FS라든지 이따가 말씀드린 뭐 다오스 같은 요즘에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활용하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좀 테스트 해본 건데요. 예, 그래서 3FS가 얼마나 좋을까 테스트 해봤는데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은 SSD 어떻게 썼지? 그러니까 SSD 한 10개 넣은 거 4개 노드 해서 200G로 묶었었고요. 200G로 묶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FIO 4K 랜덤 리드를 보게 되면은 그 3FS가 3밀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3밀리언 IOPS가 나오고 다우스가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오고요. 다우스 사실 이제 NVMe에 최적화된 인텔이 만든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 그래서 지금 3FS가 가장 최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메타 관련된 연산들은 조금 부족한데 파운데이션 DB가 조금 병목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운데이션 DB를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레플리카를 둘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테스트 못 해봐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예, 뭐 시퀀셜 그래서 라지 시퀀셜에 대해서도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53 기가바이트 예, 퍼 세컨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저희가 범용으로 잘 알고 있는 셉이라는 스토리지가 있고 뭐 AI 스토리지로 많이 오픈소스 쓰였던 러스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 제안한 NVMe 최적화는 다우스가 있는데 3FS가 상당히 괜찮은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요. 이런 분산 스토리지랑 벡터DB랑 잘 결합해서 최적화하는 것도 좋은 연구 토픽이 될 수 있고 저희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라지 스케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DDN이나 바스트 데이터도 그런 걸 요청을 했었어요. 자기네의 스토리지 잘 활용해서 벡터DB의 라지 스케일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그걸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뭐 제안도 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괜찮은 연구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3FS가 사실은 저희가 SSD를 뭐 수십 개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분산으로 묶었을 때 랜덤 IOPS가 그냥 디바이스 하나의 최대 IOPS가 나온 거거든요. 디바이스 젠5 디바이스가 SSD가 그 3밀리언 IOPS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없나?
지금 분산 스토리 묶었음에도 3밀리언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최적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이 서비스 단에서 그 기존에는 SSD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DB 그냥 빅데이터 DB도 사실은 뭐 빅데이터 DB가 한참 빅데이터 쪽으로 한참 막 붐이 일었을 때도 SSD가 처음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SSD를 활용해서 최적의 분산 시스템이나 분산 스토리지 뭐 아니면은 분산 DB를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NVMe SSD의 랜덤화에서 정말 높은 거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벡터DB는 인덱스 연산 자체가 완전 랜덤하고 로컬리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최적의 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응용이 새로 나왔으니까 자기네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라고 보이는 거고요. 벡터DB는 지금의 벡터DB는 이러합니다. 벡터DB가 그러니까 그 벡터 네이티브 DB들도 그냥 약간 나이브한 결합이에요. 그냥 기존 노시큐어 DB 아키텍처랑 ANN 인덱스를 잘 결합을 시킨 거예요. 파인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인덱스만 있어요. 인덱스만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벡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테이블 데이터에 해당하는 메타 정보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인덱싱 했어요. 유튜브에 대한 벡터, 특정 영상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영상의 특정 뭐 프레임 번호라든지 프레임 뭐 그 세컨드라든지 아니면 채널 이름이라든지 이런 메타데이터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테이블 형태로, 정형화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노시큐어 DB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벡터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덱스를 써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 붙이는 형태로 대부분의 벡터 DB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상당히 되게 초창기고요. 그래서 이게 뭐 네이티브 벡터 DB들이 이거를 잘 최적화해서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안 풀린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벡터DB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트리 기반의 인덱스가 있고, 클러스터링 기반이 있고, 그래프 기반이 있고요. 트리 기반은 뭐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안 쓰이고 있고요.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게 클러스터링 베이스랑 그래프 기반입니다. 클러스터링 베이스는 클러스터별로 이제 거의 샤드를 나누는 건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 클러스터 내에서는 그냥 리스트 형태로 해서 벡터를 그냥 저장을 합니다. 얘는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읽어올 수 있겠죠. 연산할 때도 그냥 순차적으로 벡터를 연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프 기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탐색해 가면서 가장 최소의 검색 스페이스를 찾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관련돼서 HNSW라는 뭐 알고리즘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파마나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래프 기반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 그래프의 베이스가 상당히 뭐 다 다릅니다. 뭐 RNG 그래프도 있고 그런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별로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쓰일 만한 것들은 HNSW랑 바나나 두 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바나나는 한번 리뷰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디스크 ANN의 기반이 되는 그래프 구조고요. 네, 요 부분은 아까 좀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서치랑 그냥 개념만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벡터DB에서 쓰이는 인베딩 벡터는 덴스 인베딩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 벡터 값이 벡터 값에 0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기존의 키워드 서치나 그 검색 엔진에서 많이 쓰는 기존 검색 엔진에 많이 쓰는 건 스파스 인베딩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저희가 한글에도 보캐블러리 셋을 보면은 뭐 최대 몇만 단어가 있고 몇만 단어를 다 넘버링 할 수 있잖아요. 1번부터 뭐 3만 개의 1번부터 3만 번까지의 이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큐먼트에서 그 단어를 그 넘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큐먼트 1에는 뭐 첫 번째부터 보면은 1, 0, 0, 0, 0, 0, 0, 1, 1,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단어들이 나온 빈도들이 기록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를 다 인덱싱을 하면은 그 벡터가 엄청 긴 게 스파스하게 나오는 거죠. 중간에 0이 많이 섞인 게 스파스하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차원 자체가 뭐 3만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몇천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덴스 벡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길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요 벡터들을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쿼리가 들어오면 쿼리에 대해서도 이런 벡터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벡터끼리 곱을 해서 스코어를 만들면은 그 쿼리에 있는 키워드 단어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왔는지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검색이 되죠. 제일 빈번한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가장 상위에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의 스파스 임베딩이 있고, 이제 벡터 DBSS는 덴스 임베딩이 있습니다. 덴스 임베딩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틱하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유사 단어들도 혹은 유사한 단어나 유사한 문장이나 유사한 단락이 이제 유사도 기반으로 해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최근에 LLM 모델에서 쓰이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으로 뭐 버트라든지 주로 인코더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얘의 특징은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잘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에 별로 없던, 뭐 저희가 웹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공정 데이터 같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없잖아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얘는 아예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 서치는 그런 단어도 그냥 매칭하면 되잖아요. 그 도큐먼트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보완적인 관계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게 뭐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하고, 뭐 그런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벡터DB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모든 벡터를 다 찾아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검색 공간만 줄여가지고 이제 탐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색 정확도와 성능, 스루풋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겨요.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데 보시면은 1.0은 그냥 그 모든 벡터 데이터를 다 찾는 거예요. 그냥 브루트포스 서치로 해서 그냥 KNN이 되는 거죠. 근데 검색 정확도를 희생하면은 어프락시메이트 서치를 하게 돼서 특정 이제 뭐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것들은 다 스킵해버리고 특정 이제 경로만 탐색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벡터DB는 이런 식으로 어프락시메이트 알고리즘 적용해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고요. 지금 제일 좋은 성능은 밀버스, VB8, 레디서치, 큐드런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모든 DB들이 다 HNSW라는 공통적인 인덱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구현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아키텍처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사실 리서치 관점에서 벡터DB만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사업화하는 관점에서는 실제 사용자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벡터DB가 애큐러시가 보통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 리콜 레이트로 봤을 때 한 0.9에서 0.95 정도로 튜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이제 뭐 디폴트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은 그 정도가 나오는데 임베딩의 애큐러시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임베딩의 애큐러시가 리트리버 정확도가 만약에 0.8이나 0.9가 되면 이 두 개가 곱해져서 0.72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10개 중에 8개 이상은 맞춰야 되는데 두 개가 곱해지면은 그 사실 사용자의 기대의 수준을 못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베딩 모델도 상당히 중요해요. 임베딩 모델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벡터DB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DB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뭐 튜닝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고정을 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파인콘이라든지 진리젯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매니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사용자가 요청이 있어야지만 뭐 기술 지원 비용을 내고 파라미터 같은 걸 바꿔주고 해요. 근데 이 인덱스 자체가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파라미터에 따라서 파라미터 고정하게 되면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데이터셋이고 임베딩 모델에 따라서 이 데이터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리콜 레이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오픈 AI 데이터로 0.9 정도 나왔는데 뉴욕 타임스를 해보니까 0.85, 0.7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0.8, 0.9 미만이면 못 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셋에 따라서 다르고 인베딩 모델에 따르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니까 실제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뭔가 워킹 해야 되잖아요. LLM 프로젝트가 이제 레그 기반으로 뭔가 유의미한 걸 해줘야 되는데 고객한테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미국의 뭐 그런 시장조사 기관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그 생성형 AI 프로젝트가 80%가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의 눈높이는 이렇게 높은데 실제로 딜리버리 해보니까 정확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능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콜 레이트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멀티모달을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싱글 모달이고 멀티모달인데 이미지 투 이미지 서치고 이거는 텍스트 투 이미지 서치인데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차이가 나요. 0.9에서 0.5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덱스도 튜닝을 해야 됩니다. HLSW는 크게 파라미터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3개를 지금 매뉴얼하게 튜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저거 바꿔보고. 근데 저희가 딥러닝에서 하듯이 오토 튜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특정 목적을 설정을 하면 뭐 스루풋을 특정 뭐 리콜 레이트 이상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이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IRTP에서 하는 벡터DB 그런 국가 과제를 수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서울대 이상훈 교수님이랑 도재영 교수님 같이 이제 과제를 하고 있고요. 도재영 교수님께서 요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하려는 해결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벡터DB는 아직도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갔는데요. 여러 가지 피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튜닝이 있어야 되고요. 하이브리드 서치 있어야 되죠. 키워드 서치랑 이제 벡터 서치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인덱스를 인메모리만 구성할 수 있고 디스크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문장 하나가 대충 500바이트 정도 되잖아요. 문장 하나를 인베딩 벡터로 하나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4kb가 되거든요. 5kb, 500바이트에서 4kb가 되는 거잖아요. 원본 데이터보다 벡터 인덱스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토리지 업체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벡터 인베딩을 하게 되면 20배 커진다. 원본 문서에 비해서 20배 커진다고 얘기해요. 약간 좀 과장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뭐 약간 소규모로 POC 하는 경우는 문제는 없는데 인메모리 인덱스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용량이 커지면은 디스크를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디스크 기반 인덱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PG 벡터도 있고 뭐 디스크 ANN을 적용하는 뭐 밀버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스 케이스에 맞게 잘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구적인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지금 구축 단계잖아요. 구축 단계에서 벡터DB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딩 모델도 있어야 돼요. 인베딩 모델이 튜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그 도큐먼트에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청킹도 해야 돼요. 청킹도 옵션을 막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확도를 확보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파이프라인을 엄청 많이 돌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청킹도 바꿔보고 인베딩 벡터도 바꿔보고 인덱스 파라미터도 튜닝하고 그러니까 이런 CI/CD 파이프라인 자동화돼서 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용 관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뭐 오토 튜닝도 하고 있고 정확도 문제도 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